오늘 다큐 리뷰 여러분들이 이것 좀 해달라고 많이들 요청을 하셨어요. 이미 좀 지나간 사건이기도 한데 관심도가 떨어졌어.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폭발적이었는데 항상 저는 한 발 늦는 것 같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양반. 요즘에 또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몇 년 전에 막 말 나오다가. 이 새끼 6년 전에 뒤졌어. 이미 온기가 차게 식은 지 오래된 사람인데 왜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양반 얘기 막 나오냐. 이제 또 알아보니까 2025년 11월 19일 날 미국에서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는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난 12월 19일부터 조금씩 이 문서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이거를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안의 내용들이 심각하다는 거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좀 친다는 이름난 정치인, 기업인들의 이름이 아니야 어마무시하다는 거지. 성상납 리스트입니다, 이게. 제프리가 이 사람들에게 성상납을 하고 그 장면을 찍어서 약점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국제적인 스캔들인데 여기서 또 문제는 성상납된 여자애들이 미성년자입니다. 개놈의 새끼야, 변태 새끼. 그래서 체포도 진작에 됐었다가 근데 왜 아직도 지랄이냐, 사건이 해결 안 되고. 이 새끼가 재판 받다 말고 뒤진 거야.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입장이 이제 불분명해졌고 리스트에 올라온 이름들이 너무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조질 수가 없는 거지 막.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처벌하는 거는 이 행위 자체는 사실 쉬운 일이에요. 문제는 워낙에 너무 거물이니까. 주변 관련자들이 또 있잖아요. 이 사건과 관계는 없어요. 근데 리스트에 있는 이름들의 관계자들, 이 인간들이랑 인간관계를 쌓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온다고. 이 권력 집단들에게 너무 불편한 사건인 거지, 앱스타인은. 한마디로 앱스타인 리스트 공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결국 이번에 결정 나면서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거고요. 우리도 검색하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귀찮죠? 그래서 제가 나름 정리해 왔습니다. 이미 대형 유튜버들이 다 건드렸고요. 좀 늦었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준비한 것도 있고요. 제가 하는 걸 들으려고 일부러 다른 거 안 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이한 취향을 가진 분들인데 니즈를 오늘 한번 충족해 드릴게. 대신에 저는 이제 최근에 다큐 리뷰라는 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 제프리 앱스타인 다큐가 있더라고요. 이거 리뷰부터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 넷플릭스에는 제프리 앱스타인 괴물이 된 억만장자라는 제목으로 2020년 5월 13일에 공개됐고요. 원래 제목은 제프리 앱스타인 필티 리치라고 제프리 앱스타인 존나게 부자, 개부자 뭐 이런 뜻이에요. 4부작으로 나왔습니다. 한 편당 1시간 해요. 2020년에 나왔으니까 최근에 관심도가 막 또 올라간 앱스타인 파일은 나오지 않아, 이 다큐에. 체포되기 전에 제프리 앱스타인 이거 어떤 새끼였고 뭐 했고 피해자들의 인터뷰 이런 거 위주거든요. 뭐 빌 게이츠가 앱스타인에게 상납받았다가 성병 걸렸대더라. 앤드루 왕자가 무슨 뒷고양이 하는 사진이 공개됐대더라. 트럼프가 또 뭐 있대더라. 참고로 트럼프는 이거 문건 공개하겠다고 대선 공약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뭐 여기에 관련이 없대. 근데 제프리 앱스타인이랑은 확실히 친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자기도 해오던 말들이 있어요. 친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의심받는 거고. 이제 와서 딱 부러지는 해명도 또 안 해.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고 이 문제로 자유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 막으려고 마두로 잡아 조진 거다 뭐 이런 소문도 나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영상을 누르신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2부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게 내용이 존나 많아요. 공개된 문건이 한 350만 페이지가 넘잖아. 근데 더 있어 공개할 게. 이것만 읽어주는 에빅남 이렇게 유튜브 파도 평생 컨텐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량을 좀 나눴고요. 일단은 그 얘기들이 궁금하시겠지만 그걸 알기 전에 이 제프리 앱스타인학 개론부터 들어가 보겠다 이겁니다. 어떤 새끼인지를 알아야 뭔 짓을 했길래 이미 뒤진 지 6년 지났는데 아직도 온 세계가 난리냐 이런 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큐 리뷰부터 해볼게요. 일단 제프리 앱스타인
우리나라는 앱스타인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원래 발음은 앱스틴입니다. 그냥 들리기 편하게 조선식 발음으로 할게요. 제프리 앱스타인 다큐 들어가기 전에 이 새끼 성장 과정부터 좀 알아봅시다. 우리 제프리 앱스타인은 1953년 1월 20일 생이에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출생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고향 후배야. 브루클린의 남쪽 끝에 코니 아일랜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서 평범하게 태어났어. 유대인 부모 자식으로. 코니 아일랜드는 우리가 아는 뉴욕 맨하튼과 살짝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도시 중심부보다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하층민들이 좀 산대. 그래서 앱스타인의 부모도 평범해요, 출신이. 아빠가 시청 소속의 정원사야. 엄마는 파트타임 교사 보조.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고, 제프리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습니다. 5살 때 피아노를 배웠는데 잘 치는 거야. 14살부터는 국립음악 캠프에 참가할 정도로, 뭐 여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잘했대요.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는 또 잘해. 고등학생 때 2학년을 월반합니다.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16살에 했어. 그리고 대학을 가. 쿠퍼 유니온이라는 곳인데요. 전교생이 1000명도 안 돼요. 작은데 미국에서는 알아주는 명문 사립대라는 거지. 여기서 물리학 전공했고 뉴욕 대학으로 편입해요. 고급 수학 전공했지만 21살에 그만뒀어. 그래서 고졸이야. 공부보다는 돈 버는 일에 일찍 관심이 갔던 것 같아. 학교 그만두고 3개월 만에 또 취업을 해요. 맨하튼의 부촌으로 유명한 어퍼 이스트사이드, 우리나라로 치면 청담동 같은 곳인데 여기 달튼 스쿨이라는 명문 사립고에 수학과 물리학 교사로 2과목 교사가 된 거야.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달튼 스쿨이 매년 졸업생의 30%는 아이비 리그로 진학한대요. 그러니까 이 동네 부모들은 어떻게든 이 달튼 스쿨을 보내려고 하는 유명한 학교라는 거지. 이런 데를 제프리가 교사로 들어갑니다. 아니, 대학교 졸업장도 없는 새끼가 이게 돼요? 달튼 학교가 비공식으로 교사를 채용할 때가 있긴 해. 근데 제프리처럼 고졸이잖아. 고졸을 뽑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지. 이 새끼 학력 위조했어. 이때는 이력서를 수기로 쓸 때니까 뉴욕 대학교 중퇴를 졸업으로 단어만 바꾼 겁니다. 졸업장은 다른 사람 거 갖다가 쓰면 되고. 21살인데 애초에 교사를 어떻게 해. 그리고 당연히 여학생들에게 껄떡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도 인기가 너무 많아. 다른 교사들이 볼 때 제프리 앱스타인 이거 하나도 교사 같은 면이 없어요. 행동이나 언행이나.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게 애들한테는 잘 먹히니까 인기가 있는 거지. 교사가 근데 또 인기로 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교원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족도 모르는 새끼가 이게 잘 나오겠어요? 수준 미달로 1년 반 만에 해고됐어. 18개월 한 겁니다. 가짜 교사를. 이 교사 생활이 근데 제프리 앱스타인의 인생 전환점이 됐대요. 교사할 때 베어 스턴스라고 이때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여기 베어 스턴스의 CEO 엘렌 그린버그의 자식들이 하필 달튼 스쿨에 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프리랑 학부모 관계로 만나요. 엘렌 그린버그는 젊은 교사인 제프리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업가 기질이 좀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통했겠지. 제프리를 따로 불러서 애들 개인 과외를 시켰다는 얘기도 있고요. 나중에 학교에서 잘리니까 야 프리야 그럼 너 그냥 이렇게 된 거 우리 회사 들어오라. 엘렌이 직접 스카웃을 했다고. 이 아저씨가 엘렌이야. 제프리가 이런 걸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우연치 않게 투자회사를 들어갔네. 이게 회사 생활할 때고. 신입이니까 보조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좀 아는 게 많아 보여. 그래서 특수상품 부서의 옵션 트레이더로 승진했고요. 입사 4년 만인 1980년에 VIP만 상대하는 재벌들의 금융 파트너로 초고속 승진해버려. 사실 여기부터 말이 안 되죠. 베어 스턴스가 중간에 제프리 학력 위조된 거 알았어요. 해고하려고 면담 신청을 했어.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제프리가 의외로 솔직하게 다 말하더래요. 거짓말 없이. 여기에 앨런 그린버그 와 이런 사람이 또 있냐? 이렇게 경쟁률 심하고 남들 그냥 어떻게만 탈락하면 내가 그 자리 삐짓고 들어가려고 기회만 보는 이런 냉정한 판인데 자기의 단점을 스스로 다 오픈해?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인사 직원 시켜서 기회를 줬대. 나중에 이 직원은 제프리에게 그래요. 씨발 내가 그때 두 번째 기회를 준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엄청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격에 문제가 있는 새끼는 맞아요. 근데 입사 4년 만에 말단 직원이었던 사람이 VIP만 상대하는 금융 파트너로 초고속 승진을 했단 말이야. 당연히 제프리도 일 잘하려고 지 혼자 공부한 건 있을 거예요. 똑똑하잖아. 아는 게 없으면 아무리 밀어줘도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 개인적인 노력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실적이 좋아. 아무리 미국이란 나라가 개인의 기량, 업무 능력만으로 직원을 평가해서 키운다고 해도 너무 비상식적인 거야, 승진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회사에서 좀 밀어준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근데 1981년에 이 새끼가 규정 위반으로 베어스턴스에서 잘렸어. 상관없죠. 어차피 이제 좋은 회사에서 일한 이력서가 생기잖아. 금방 비슷한 데 취업해요. 금융 컨설턴팅,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다가 타워스 파이낸셜이라는 곳에 컨설턴트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뭐 했냐? 기업 인수합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M&A 전문가. 근데 이 회사는 사실 채권 출신 기업이에요. 회사 상대로 일수놀이 하는 회사고 빚 못 갚으면 그 회사를 사다가 다른 데 팔고 그래서 차익을 보는 회사야. 이게 근데 대외적으로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명함 돌릴 때 저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하는 M&A 전문가입니다. 이지를 하는 거지. 그냥 악질 고리대금업하는 기업 사냥꾼이라고 이런 일 했어요. 항상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새끼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새끼가 자기 직업을 분명히 밝힐 수 있나? 뭐 말로는 파이낸셜 회사에서 일하는 M&A 뭐 이러는데 하지만 하는 일은 정작 그게 아닙니다. 명함만이야, 명함만. 이렇게 일하는 애들은 돈이 많죠. 왜? 보통 불법이고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는 일이 수상한데 돈을 잘 벌면 탈세 아니면 임금체불입니다. 항상 이거 경계해야 돼요. 제프리 앱스타인도 금전거래 문제 엄청 심한 사람이야. 실제로 연봉이 높던 것도 사실입니다. 타워스 파이낸셜에서 매달 25,000달러를 받았대요. 지금으로 치면 연봉이 8억입니다. 실거주하는 집 외에도 별장만 4채가 있었고 나중에는 지랄나는 그 개인 섬이 있잖아. 그것도 하나 샀고 여기로 사람들 실어 나르는 전용 비행기 2대에 헬기 1대 이 정도 자산 가지고 있었어. 아무리 큰 회사에서 일을 잘해도 이게 됩니까? 절대 월급 아껴 쓰고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모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거든요. 이 새끼 연봉의 비밀은 회사의 비밀이기도 했어요. 타워스 파이낸셜의 대표가 스티븐 호펜버그라는 양반입니다. 이 아저씨예요. 폰지 사기를 쳤어. 80년대 후반까지 타워스 파이낸셜의 폰지 사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대. 이걸 옆에서 도운 새끼가 이제 제프리였고 제프리가 도덕성이 전혀 없고 야망만 개쩌는 새끼잖아. 입도 잘 털고 스티븐 눈에 제프리라는 인간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야. 이미 알려진 기업인데 그럼 폰지 사기를 어떻게 치냐. 법인 회사인데 재산 정리하고 도망가자니 모든 게 너무 금방 드러나게 다 공개가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투자자들의 돈을 주식에 넣고요. 주가를 조작해요. 떨궈버립니다.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돌려줄 돈이 없다는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스티븐 호펜버그가 이걸로 걸려가지고 20년형 받았어. 그럼 제프리는 이때 얼마 받냐? 안 잡혀. 돈만 쏙 빼먹고 스티븐 호펜버그 배신 때리고 자기만 산 거야. 미리 뒤통수 치려고 도망갈 국리를 혼자 다 해두고 있던 거죠. 이 새끼가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지만 알고 혼자 살아나갈 준비를 항상 다 해두는 굉장히 약삭빠른 새끼입니다. 그러더니 이 폰지 사기 경력을 부풀려서 각종 유명인과 사교계 돈 많은 사람들의 자산 관리사로 일을 시작해요. 이게 또 실체는 없고 그랬다더라 하는 소문만이긴 합니다. 이 새끼가 누구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알려진 게 없거든요. 제프리에게 자산을 맡겼다가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해. 레슬리 웩스너라고 빅토리아 시크릿의 전 대표입니다. 근데 다 알지만 제프리가 뒤져서 이 부분도 실체가 잘 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프리는 억만장자가 됐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새끼라는 걸 일단 알고 이제 제프리 앱스타인 괴물이 된 억만장자 이 다큐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까지 있는 다큐고 1부의 소제목은 사냥터야. 영상 누르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 제프리 앱스타인이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녹화 장면이거든요. 신원 확인부터 해요. 이름 제프리 에드워드 앱스타인. 다음에 주소지 확인하는데 이 새끼가 다주택자라 가지고 주소지 확인이 좀 오래 걸려. 원래 사는 곳은 맨하탄이지만 뉴멕시코주에 별장 있다, 파리에 별장 있다, 플로리다 판비치에 별장 있다, 뭐 이런 거 확인하고 경찰이 알았어요. 기소된 혐의가 현재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그래 성매매 청탁 혐의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조달한 혐의 있다, 이렇게 2건 있다고 대답을 해. 경찰은 다시 혐의 인정하냐? 미성년자한테 성매매 청탁한 적 있냐? 몇 번 했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능글거리면서 웃어. 내가 이 질문에 내가 진짜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변호사들이 나 도와주려고 조언해준 말이 있대. 그래서 그대로 안 하면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변호사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 조언대로 나는 수정헌법 5조에 따른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야. 여기서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게 어떤 인간인지가 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어요. 수정헌법은 그냥 미국 헌법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헌법을 잘 안 고칩니다. 고치는 대신에 기존 헌법에 덧붙여서 보완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수정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건데 법조계 사람 아니면 굳이 이런 말을 왜 쓰냐고요. 쓸데없는 미사여구에 남들 잘 쓰지도 않는 대체 용어를 막 남발하는 새끼들 있잖아. 과시욕이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새끼들이 주로 이런 식의 화법을 써요. 괜히 부풀리고 있어 보이는 말을 하려고 들어. 방금 제프리의 대답은 그냥 저는 그냥 묵비권으로 대답 안 합니다. 이건데 존나 있어 보이게 그냥 개 주접 떠는 거죠 뭐. 나는 여기서 이제 이 새끼의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2000년대 초반에 제프리 앱스타인은 이미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이 꽤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가에 주변의 인맥도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들도 다 알려져 있었어. 근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다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평생 포장지를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제프리 뭔가 좀 미스터리한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만 있고 누구 하나 제대로 알질 못해요. 알아내기도 어렵고. 허세, 포장, 과시 이런 것도 이 사람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DNA야. 습관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인간관계를 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몇 번 하잖아? 내가 어디에 무슨 말 했고 누구 만났고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집에 오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현타 오고. 전청조 생각해봐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대고 살 수가 있나 싶잖아. 제프리 앱스타인도 습관적으로 그런 거짓말이 가능한 사람인 겁니다. 사기꾼 유전자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슬슬 궁금한 거 나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문제 이거 씨발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이 새끼 뒤져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알려진 대로는 2003년부터예요. 미국에 베니티 페어라고 유명 패션 잡지 회사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비키 워드라는 기자인데 회사가 일거리를 준 거야. 제프리로 특집 기사 하나 내재. 그래서 비키는 항상 하던 일이 그런 거니까 평범하게 사업 홍보용 기사만 좀 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름 검색하고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프리랑 일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한 자매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좋았어. 사업 홍보고 뭐고 이 사건 취재해봐야겠다. 그 자매를 만나러 가요. 이 사람이 자매 중 언니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화가가 되고 싶어서 뉴욕 예술대로 진학을 했거든요. 이 학교 총장은 아일린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인데 구겐하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뉴욕에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있어. 이거 존나 유명하대. 구겐하임 집안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 집안이 대대로 예술계에서 좀 일합니다. 뉴욕 예술대 총장이야. 가족 중 한 명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마리아가 이런 뉴욕 예술대 다녔고 졸업 전시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 3점을 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팔렸대 3개가.
$12,000 2개, $15,000 하나 해갖고 누가 산대요. 마리아가 신났죠. 졸업작품으로 $40,000를 버는 거야. 그러니까 총장인 아일린 구겐하임이 마리아에게 오더니 야, 리아야, 낙찰된 작품 중에 그거 하나 취소해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팔아라. 그게 바로 씨발거 제풀이랑 여친인 길레인 맥셀이다 이거죠. 그럼 얘네가 낙찰가보다 더 웃돈 얹어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산대. 아니, 졸업 전시회에 내놓는 그림이면은 보통 미대생들이 1년 가까이 그린대요, 한 점을. 그러면 좋은 가격에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 그림이 얼마에 팔렸다는 것도 화가로서의 경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씨발 무슨 반값에 떨이라고 자빠져 있냐고. 그렇다고 내가 이 바닥에서 구겐하임 집구석의 심기를 건드려봤자 좋을 게 뭐가 있어. 이때 미국 미술계는 구겐하임 가문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졸업생이 학장 지시를 무려 구겐하임을 거부할 수가 없어. 알았어요. 그럴게요. 그래가지고 그림 하나를 $6,000에 제풀이랑 길레인에게 팝니다. 마리아가 막 아쉬운 감정을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제풀이가 눈치챘네. 야, 그러면은 마리아 씨,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도와줄 생각 있어요? 내가 보수 넉넉히 쳐줍니다. 일자리를 제안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자기 집이 뉴욕 맨하탄에 있대. 여기 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겸사겸사 실내 장식들도 좀 바꿔주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달라는 거야. 돈 많이 준다는데 마리아가 또 미술 전공했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오히려 그림을 지금 싸게 파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 바로 한대. 이랬어. 그리고 어느 날 길레인이 마리아에게 물어봐. 야, 마리아야, 너 여동생 있다고 하지 않았냐? 몇 살이냐? 우리가 뉴멕시코에 농장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 일손이 필요하다. 동생 좀 소개해 줄 수 있냐? 당연히 보수 답을 준다. 마리아 동생이 저 옆에 애니라고 고2입니다. 16살이에요. 애니가 방학이라 태국이랑 막 베트남 여행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걸로 돈 벌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언니가 소개해 줬지. 그래가지고 뉴멕시코에 애니가 갔는데 막상 하는 일이 농사가 아니야. 제풀이 마사지를 하래요. 이걸 또 여친이라는 그 길레인 년이 알려준다면서 요렇게 만지는 거다. 요렇게 주물러야 돼. 애니를 성추행했어, 길레인이. 제풀이 여친이 먼저 성추행한 거야. 이게 장소도 무슨 방이 아니라 사방이 트인 뭐 야외나 마찬가지인 곳이었대요. 그러면서 애니가 좀 막 불쾌하게 이게 뭐야? 면접이야, 씨발? 나 농장 가야 되는데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 방문이 좀 열려 있는 게 보였대. 누가 길레인이 지금 나 만지고 있는 거를 지켜보는 것 같아. 이 새끼가 제프리 앱스타인. 결국 주말 아침에 애니의 침대 위로 제프리가 기어 올라왔대요. 성폭행 당했어. 애니가 여기에 충격 먹고 막 온갖 핑계로 농장에서 도망쳐 나왔대. 근데 돈은 또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태국에 갔어. 그리고 언니한테 알리지 않은 거야. 말 안 하면 없던 일이 될 거라 생각해서 비밀로 했대요. 근데 이게 말을 안 한 게 시작입니다. 제프리는 바로 언니인 마리아를 노렸죠. 애니가 도망가자 바로 마리아한테 우리 집에서 그냥 이렇게 된 거 전송예술가 하지 않겠냐는 거야. 시간 날 때마다 그림 그려가지고 벽에 걸어놓고. 화가라는 직업이 좀 고정적인 수입 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전기 스폰을 받아버리면은 직업이 안정되니까 또 돈 많은 새끼인데 평범하게 주겠냐고. 너무 좋은 기회니까 거절한 게 말이 안 돼. 바로 하겠다. 그러면은 요번 주에 우리 친구네 집으로 좀 와달래. 그 친구가 이 노인네입니다. 레슬리 웩스너. 아까 말했죠. 빅토리아 시크릿 전 CEO. 제프리랑 좀 친했나 봐요. 아니 왜 이 양반 집으로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갔어? 제프리랑 길레인 와있지. 마사지 해달래. 이 핑계로 또 2대1 성추행을 당합니다. 이때 레슬리 웩스너는 끼어있지 않아요. 그냥 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마리아도 처음에 어디다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동생이랑 통화하면서 뭔가 그냥 서로 조금씩 털어놓게 되잖아. 야, 너 그때 거기서 일한 거 뭐 별일 없었냐? 좀 이상하지 않냐, 사람들이? 이상해. 언니도 그랬어? 뭐 좀 만지는 것 같기도. 언니도? 아니 막 옷 속으로 막 소리 막 들어와. 너도? 야, 나도. 이렇게 된 거야, 둘이. 마리아가 자기 때문에
동생 안 좋은 일 당하니까 자기 당한 것보다 더 괴로웠대. 그리고 제프리에게 전화가 와. 야, 돈 줄게. 이거 먹고 떠들지 말라는 거지, 어디 가서. 마리아가 바로 끊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때 경찰이 비응신 짓을 좀 합니다. 애니가 피해 입은 장소는 뉴멕시코예요. 마리아는 오하이오잖아, 집이. 그리고 뉴욕 경찰서를 갔거든. 관할이 아니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대. FBI 가서 신고하래. 했지! FBI가 신고 접수했고 금방 수사할 것처럼 굴었는데 뭐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럼 애들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얘네들이. 이걸 부모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경찰, FBI 다 갔는데 뭐 어디다 더 해. 이때는 해바라기 센터도 없다고. 그런데다가 둘 다 나이가 어리고 결국 뭐 제프리의 권력과 인맥에 두려움을 느낀 거죠. 이거를 비키 워드 기자가 취재했고 제프리 앱스타인 인터뷰하다가 물어봤어요, 대뜸. 그랬더니 제프리가 걔들이 둘 다 나를 좋아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무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돌려. 아니, 비키 양반, 배가 좀 나와 있는데 임신했습니까? 네, 쌍둥이 임신 중인데요. 병원이 어디예요? 내가 이 동네 병원장들이랑 다 친해요. 맨날 걔네랑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막 다 하는 사이래. 그러다가 내 기사 이쁘게 안 써주면 네 뱃속 애들한테 흑마법 저주 걸 거임? 농담? 이지랄을 해요, 제프리가. 여기서 이 새끼의 또 징그러움이 나온 거야, 지금. 보통은 기사를 잘 안 써주면, 나쁘게 쓰면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새끼는 고의적으로 여자한테 예쁘게 안 써주면이라고 말했잖아. 거기에 막 무슨 뭐 흑마법 저주 뭐 이지랄 하는 거는 거의 뭐 정명석의 화법입니다, 이거는 진짜. 성도착증 환자들이 여자를 대상으로 습관적인 성희롱을 하는 말투라고요. 그 뒤로 이제 비키네 집에 막 머리 잘린 고양이 막 나타나고 그랬대. 비키도 제프리 인맥에 찍히면은 앞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기자로서 곤조가 있잖아. 사건을 더 알리고 싶었어. 기사를 쓰는데 이번엔 회사가 막더라고.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능 있는 사업가 미스터 앱스타인, 이 새끼 사업 홍보 기사만 내주는 걸로 끝이 났지. 이런 사건은요, 사실 좀 길게 말했지만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간에게 굉장히 사소한 수준입니다. 심각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언급도 잘 안 되는 사건이에요. 자, 봐봐. 여기가 그 문제의 플로리다 팜비치야. 제프리 앱스타인의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곳이죠. 팜비치는 돈 많은 집 가족들이 대물림에 사는 부촌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에 신경 쓴답시고 좀 폐쇄적인 환경이래, 동네 자체가. 아예 그냥 다른 세계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제프리 앱스타인이 사교 모임을 많이 했는데 그중 가깝게 지내던 양반 하나가 도란뿌.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건데 나 몇 년 전에 이 얘기 한번 했다가 사람들한테 욕 뒤지게 먹었어. 친분 없는데 왜 그러냐. 잘못 짚었대, 이번에는. 아니, 트럼프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야. 같이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친했던 건 사실로 나왔잖아. 도란뿌가 앱스타인에게 성상납을 받았는지 이건 아직 의혹 단계예요. 의혹은 사실이 아니야. 신빙성 있는 정황이 보이니까 한번 그냥 의심만 해보는 단계라니까? 아니, 그 자체로 뭐가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때도 친했다는 이야기가 전부였어요. 그거 가지고 태극기 부대가 나한테 개지랄 한번 했네, 유튜브 와가지고. 응? 이런 사진이 안 친하면은 어떻게 찍냐는 거야. 단둘이 찍은 것도 있고, 부부랑 막 쌍쌍으로 찍은 것도 있고, 트럼프도 옛날부터 자기 제프리랑 친분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한 말을 소개해주자면 이런 게 있어. 제프리 이 친구를 내가 한 15년 알고 지냈는데 나만큼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더라, 이 양반. 근데 걔들이 좀 어리네. 이게 2002년에 나온 거야, 벌써. 근데 사실이라고. 이런 의혹 제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응? 왜 뭐라 하는 거야, 왜? 이게 우리나라 정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체.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 이거야. 사실을 알고 싶은 거니까. 아무튼 간에 요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히 자세하게 말아드릴 테니까 오늘은 넘어갈게요. 오늘은 좀 이해 좀 해줘요. 오늘은 앱스타인 얘기 위주로 할 거니까. 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이 판비치 저택이 아주 그냥 아동 성범죄의 메카였습니다. 성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 시작이 2005년부터인데요. 판비치 경찰서로 전화가 와요. 14살인 자기 딸이 가방에 $300를 넣어놓고 있었대. 그래서 엄마가 이거 어디서 난 돈이냐 물어보니까 판비치 사는 어떤 부자 아저씨 집에 가서 마사지 해주고 받은 돈이다. 근데 엄마가 보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신고한다. 뭐 이런 전화야. 경찰도 성범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 여자애 불러서 물어봤어. 애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얘만 간 것도 아니야. 이 집에 갔던 애들 이야기를 다 들어봤고요. 조사 과정은 다 영상으로 찍혀 있습니다. 미성년자니까 경찰들이 인터뷰 영상에 얼굴을 모자이크 했거든요. 제3자들이 볼 때는 이거 소리만 듣는 거잖아요, 결국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들 그랬어. 한 명이 말하는 건 줄 알았대. 다 똑같은 내용 말하는 거야, 일관되게. 대부분 학교에서 소개를 받았대요, 친구 소개. 먼저 갔던 애들이 친하진 않은데 판비치에 사는 어떤 아저씨의 발 마사지 해주는 알바할 생각 있냐. 한 방에 $300씩 준다. 개꿀아님?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데려간 거야. 애들이 중학생인데 혹할만 하잖아. 그래서 따라갔다가 18뭐 발만 주물르고 오겠어요? 이지랄하고 있는데. 가면 먼저 길레인이 나옵니다. 애한테 팬티만 입혀, 여자애한테. 그리고 마사지실에 들어가라 그래. 방에는 제프리가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 새끼가 수건 걷어 제끼더니 막 애들 만지면서 혼자 막 이렇게 막 흔들어 제낀대. 애들이 나이도 어리고 무섭잖아. 하지만 처음 겪는 일이니까 대처가 잘 안 되겠죠? 같지만 이거 한 번만 참으면 $300인데 눈 한 번 딱 감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막 애들이 복잡해. 그때 이제 이 새끼가 막 아유 싸부린다 말 아이고 막 이러면서 끝난대요. 그리고 이 새끼는 반드시 돈을 꼭 줘. 후하게 줘. 이게 이제 입막음 비용이 되는 거고,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 때문에 또 나중에 걸려서 문제 생겨도 유사성매매처럼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 보내면서 이 말도 꼭 한대. 야, 다른 친구 데려오면은 한 명당 $200씩 커미션 주겠다. 그래서 데려오면은 애들도 다 알면서 친구를 소개해줬고 따라오기도 한 게 되니까 나중에 당했다고 주장해봐야 설득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 순간엔 애들도 무서웠겠지만 결국 다치는 일 하나 없이 끝나긴 했어. 돈도 받았고 다음엔 내가 아니라 다른 친구만 데려가도 한 명당 $200라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 거지. 이게 반복되면서 속아가지고 따라갔던 애들이 나중에는 알아서 영업을 뛰어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다큐에는 그때 애들이 이제 성인 돼서 나왔어요, 출연을. 다 똑같은 말에 14살에서 16살 사이, 많아봤자 17, 다 웨스트 판비치 출신인데 판비치랑 서쪽에 다리 하나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웨스트가 붙거든요.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웨스트 판비치는 하층민들이 사는 곳이라 집들이 막 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 한부모 가정이 많고 둘 다 있어도 맞벌이라 애들 키우는데 신경 못 쓰고 막 가정학대하고 그런 애들이 많다고. 이러니까 돈에 약한 거지. 20명, 40명씩 가서 소개시켜준 애들도 있어. 그 40명 중에 몇 명이 또 학교 애들 가서 영업 뛰어올 거 아니야. 피라미드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프리는 나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애들이 정기적으로 와. 돈만 주면 돼. 그러면은 다 합쳤을 때 여기 갔던 애들은 아무래도 좀 1000명이 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제 앱스타인 사건의 핵심인데 이 다단계 구조의 꼭대기에는 항상 길레인 맥스웰이 있었다는 겁니다. 길레인은 제프리 여친이에요. 헤어진 전 여친인데 비즈니스 관계로 남아있는 거다 이런 말도 있고 아무튼 간에 한 팀이고 죽이 잘 맞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길레인 맥스웰 얘기 좀만 하자면은 영국 출신이고요. 옥스포드 대학 나온 나름 엘리트야. 일단 아빠가 언론 재벌입니다. 영국에 미러라는 신문사가 있어요. 더 써는 들어본 적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디스패치 글로벌 버전 같은 언론사인데 여기 사장이야. 길레인 아빠가. 얼마나 연예계, 정재계, 인맥이 많겠어요. 이 집 딸이라는데 또 무슨 사교 모임 가면은 따님이시냐 막 이렇게 관심 보일 거 아니야. 영국 사교계의 슈퍼 인플루언서였고요. 아빠랑 또 사이가 좋았어. 그러니까 아빠 인맥을 좀 물려받기도 한 거야. 아빠가
요트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사망했거든요. 이 사람의 죽음이 뭐 타살이다 이런 의혹도 있긴 한데 길레인이 어쨌든 충격받았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던 아빠가 죽었어. 의문사당했어. 빨리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야겠다. 다른 남자로.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남자를 고르다가 찍은 게 빙신이 제프리 앱스타인을 골랐네. 제프리는 사업상 인맥이 필요했고 길레인은 자기를 사랑하고 애정하고 집착하고 자다가도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물 떠다주고 막 그런 아빠 같은 남자가 필요한 거야. 제프리가 이제 길레인을 여러모로 존나 잘해줘. 그럼 길레인은 제프리 데리고 막 파티에 나갑니다. 소개해주고. 그럼 그걸로 사업하고. 이게 서로 잘 맞았어요. 그리고 이 야스 궁합이 이게 뒤졌대 둘이. 뒤지게 잘 맞았대. 취향이 같으니까 나중에 애들 데리고 또 이제 같이 개짓거리 한 건데 이게 뭐 길레인이 맞춰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길레인이 여자들에게 일자리 주겠다. 돈 많이 준다. 그래서 꼬셔 데려오면 제프리가 갖고 놀다가 돈 쥐어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둘이 해소한 것 같아. 애들은 길레인만 믿고 따라갔다가 당한 거라 제프리보다 길레인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루밍 범죄 계열인 것 같아 이 사건이. 10대 애들인데 다 피해자가. 이게 외국이니까 애들이 몸은 커. 그럼 뭐해 생각이 애잖아. 이걸 악용하는 새끼들이 세상에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욕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봐. 교육 잘 받은 애들은 나이가 뭐 많든 어리든 아니다 싶으면은 초등학생들도 이런데 안 껴요. 뭔가 이상하면 피한다고. 잘 배운 애들은. 지도 당해놓고 $200 받자고 다른 친구 갖다 파는 거를 어리다고 마냥 봐줄 수가 있어?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을 제대로 안 가르친 부모 정도는 우리가 또 씨발 좀 깔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성범죄자들은 높은 비율로 취약계층의 여자애들을 노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사가 있고 공부 못하고 이런 애들. 호구조사에서 노린다기보다는 그냥 금을 던져놓으면 이런 애들만 걸려. 제프리는 또 이런 애들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죠. 자기가 어떤 종류의 여자애들에게 돈과 권력을 휘두르면 잘 먹히는지 알아. 그래서 성추행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자기 영향력 과시였습니다. 여자애 불러놓으면은 바로 막 이렇게 왔니 막 주물러라 안 해. 통화하고 있어. 예 사장님 여길로 21억 달러만 가져오시고 그 8억 불은 저기 프랑스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 미팅 때 뵐게요.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애들한테 대단해 보이게. 애들은 맨날 바퀴벌레 나오는 방 한 칸짜리 집구석에서 엄마 아빠 싸우는 것만 보다가 여기 입구부터 막 잔디에 수영장 있어버리는데 무슨 성 같은 집에 들어왔는데 압도될 거 아니야. 다른 세상 사람 만났으니까 얘네 눈에는 마치 미지의 영역에 있는 개부자 같고 그러니까 그게 또 무서워서 신고를 잘 못해요. 실제로도 그 14살짜리 $300 가방에서 나온 애엄마 경찰서 신고할 때까지 제프리 앱스타인이 뭐 판비치에서 애들 불러다가 주물르라고 했다 이 문제로 신고된 건 한 번도 없었대. 2005년 10월 20일 판비치에 갔던 애들 수십 명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수색영장이 나왔어. 경찰이 제프리 집에 출동합니다. 야, 이 새끼 집에 가보니까 이 새끼 딱 봐도 성도착증 환자야. 환자도 이런 환자가 없어. 사방에 애들 벗은 사진에 그림, 조각상이 잔뜩 있습니다. 차려놓은 게 무슨 성박물관 같았대요. 사진이 맞는 걸 봐서는 컴퓨터가 중요할 것 같잖아요. 컴퓨터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본체는 없네 이 방에. 급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같아요. 이 제프리랑 길레인도 집에 없고 담당 형사는 경찰 내부에서 정보가 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 지금 출동 중이라는 말 듣고 가는 길에 이 새끼들이 정리해서 튄 것 같다는 거지. 왜냐면 증거를 다 못 숨겼어요. 수기로 작성한 장부가 하나 나왔어. 언제 누가 이 집에 왔고 얘는 몇 시엔 학교에 가 있어서 이때는 못 온다. 얘는 얼마 돈 줬다. 몇 번 왔다. 뭐 이런 게 다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제프리랑 길레인 집에는 애가 없단 말이야. 애 키우는 집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 쓰레기통에 어떤 애 구겨버린 성적표가 있더라고요. 남의 집에 성적표를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 왔다는 증거가 되겠지. 검찰이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나온 것 같아.
플로리다주가요. 18살 이상이면 성매매 해도 됩니다. 합법화야 이 나라. 대신에 이 사건은 한쪽이 미성년자고요. 합의도 안 됐잖아. 합의가 됐어도 범죄로 간주한다는 의제가 붙겠죠. 어쨌든 문제야 지금 이 사건. 아동 성범죄인데 이게 지금 혐의가. 제프리 좆된 거야 지금. 한두 번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 얘가. 빠져나가더라고. 미국에서 가장 승소율 높다는 변호사 8명을 선임해요. 이게 오제이 심슨 사건 알죠? 그때 변호인단 막 드림팀이라고 불렀잖아. 그 이상의 드림팀이야. 역대 최강의 변호사. 오제이 심슨 맡았던 변호사도 있고 전직 판사,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만 모았어. 전관예우팀이야. 이 정도면 뭐 미국의 엔간한 검사들은 다 후배일 거예요. 이러니까 사건을 맡은 검사는 처음에 제프리 존나 악질이라면서 반드시 콩밥 먹이겠다 막 다짐을 했는데 정의구현하겠다고. 근데 첫 재판하고 변호인단 보고 태도를 바꿔. 경찰이 46명에게 진술서를 받았거든요. 신원을 밝힌 사람들이 이 정도예요. 익명의 피해자는 2배가 넘습니다. 재판에 엮이기 싫다고 고소를 안 했어 다들. 그래도 증거들이 너무 빼박이니까 이거 다 확인하고도 막 증거 부족, 처벌 안 됨. 얘네도 돈 받았네, 합의하에 했네, 알고 왔네, 그럼 문제 안 됨. 검사가 이래. 제프리 쪽이랑 이거는 지금 적당히 끝내기로 합의가 됐다는 거죠. 이 새끼 뭐 받았을 거야. 근데 기소된 혐의가 성매매 청탁 하나예요. 생각보다 작은 사건이 됐어. 그래가지고 작은 사건이니까 보석금 내고 풀려날 수도 있어. 제프리 변호사의 전략도 되게 치사했거든요. 증인신문에서 이제 여자애들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애 하나가 좀 노는 애인가 봐. 중절 수술을 3번 했대요. 이 사건은 그것 때문이랑 관련이 없잖아, 제프리랑. 근데 물고 늘어지더라고. 야, 너는 중절을 3번 했는데 제프리 발 마사지 해준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나쁜 거 같냐? 말해봐. 상관없는 얘기로 막 공격을 했어. C8 이런 거를 2차 가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답답하게 좀 하지 마세요.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의심된다 안 된다, 구체성이 있냐 없냐, 이거는 의혹 제기, 2차 가해가 아닙니다. 좀 뭘 좀 알고 씨부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아니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이미 증거가 충분해가지고 1차 가해가 타당해 보이는 상황에 나온 말이니까 2차 가해가 될 수 있겠지. 1차 가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따지는 과정에 있는데 마치 이미 1차 가해는 확정인 것처럼 2차 가해라는 말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냔 말이야. 왜? 그게 법리적으로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1차 가해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2차 가해란 말이 나오냐고요. 예? 애초에 지금 재판부터가 1차 가해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 아니야? 응? 우리나라의 판사들도 이딴 소리를 해 지금. 예? 이건 뭐예요 그럼 결국은 2차 가해라는 워딩은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장하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단속하는 입막음밖에 안 된다는 거야. 치사하게. 예? 이런 게 2차 가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암튼 간에 재판까지 어떻게든 제프리를 끌고 가긴 했는데 변호인단이 워낙에 화려해가지고 허무하게 놓칩니다. 풀려났잖아요. 검찰을 믿을 수 없던 경찰은 FBI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검찰 제끼고 FBI에 바로 가버리는 거거든. 미국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대요. 정치가 엮인 사건이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대. 제프리의 인맥이 검찰을 장악했고 그 정도 인맥이면은 이거는 정치권밖에 없는 거잖아. 재판 동시에 피해자들 가족이 모여가지고 제프리랑 길레인에게 따로 민사도 걸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랑 변호사들에게 이상한 새끼들이 막 미행 따라붙고 협박 전화 옵니다.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막 뒤통수 조심해라, 도로에서 죽는 방법은 다양하다, 취재를 당장 멈춰라 막 이런 전화가 왔고 이래버리니까 다들 좀 시도해보다가 겁먹고 포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왕 재판은 열렸으니까 뭐 어떻게든 끝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2005년에 시작해서 이게 2008년에 끝납니다. 보석금으로 풀려난 거는 구속수사를 피하는 겁니다. 결과는 제프리가 처벌을 받아요. 야, 근데 이게 받긴 했는데 씨발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 얘가 사법거래를 했더라고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형량을 낮추는 그거, 플리바겐.
이때 사건을 맡은 검사가 이 알렉산더 오코스타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 누구냐? 트럼프 일기 때 노동부 장관 하던 사람입니다. 제프리는 트럼프랑 친하죠? 그 연줄로 도움을 받지 않았겠냐? 이런 의심 되잖아. 그게 사실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이런 의심을 하는 게 내가 막 무리한 생각이냐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 새끼가 18개월만 수감이 돼요. 제프리가 여기로. 길레인 맥스웰은 아예 면책권으로 재판도 안 받았어. 아니 뭐 지가 영부인이야? 무슨 면책권이 뭐야? 이 18개월도 제프리가 말이 수감이지 휴가나 마찬가지예요. 방 사진은 공개된 게 없어서 못 찾았는데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아는 교도소랑 좀 달라. 좀 정신문제 같은 거 있는 애들 교정치료하는 병동에 들어갔고요. 독방에 컴퓨터도 있었대. 밥 잘 나오고 방도 뭐 호텔 같대요. 수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제프리의 독방은 항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잠그지 않아. 제프리를 감독하는 교도관 월급도 제프리가 주는 거야. 이 새끼 수감하는 동안 12만 8천 달러 받았대요. 1억 5천이 넘는 돈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없잖아. 그리고 노동 석방권이라는 걸 받았어요. 교도소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야. 일주일에 6일을 나가는데 이 새끼가 진짜 일을 하러 가는 거겠어 그게? 아침에 외출했다가 밤 8시에 돌아와 잠만 자는 여관처럼 썼다고. 이런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이 검사가 그래.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노동 석방 휴가랑 외출은 쓸 수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한테만 특별 대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이지랄한 거야.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냐? 안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특혜예요. 이것도 원래 18개월인데 13개월 만에 출소했거든. 일찍 출소하는 대신 12개월간 보호관찰 받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켜지겠냐고. 사설 탐정이 막 이 새끼 쫓아다니면서 보호관찰 위반 발견될 때마다 사진 찍고 신고했는데 1년간 이게 66번이 넘는데요. 혼자 따라다녀서 이 정도 찍은 거면은 하나도 안 지키고 산다는 얘기일 거야 지금. 응? 그리고 신고한다고 무슨 조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경찰도 그래. 신고해봤자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니. 완전히 그러니까 제프리는 법 위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 거야. 2009년 7월 21일 출소 같지 않은 출소하고요. 기자랑 인터뷰했는데 이 재판을 뉴욕에서 했으면은 보석금 100달러에 풀려났을 일이래. 별거 아닌 사건에 억울한 일 당한 것처럼 말하더라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숨기는 게 아니고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런 새끼야. 여기까지가 판비치에서 일어난 제프리 앱스타인의 아동 성매매 사건이었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새끼 개인 섬이 있잖아. 리틀 세인트 제프와 전용기, 그 이름도 같은 로리타 익스프레스라고 여기서 일어난 미성년자 인신매매와 성접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메인이잖아요. 제프리 앱스타인의 그 파일은 다 이 내용이야. 자, 이 양반은 이름이 버지니아 주프레라고 합니다. 다큐 2부 중간부터 등장하고요. 제프리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증인입니다. 4부에서는 거의 뭐 주인공으로 나와버려. 제프리에게 당했다는 피해자 쪽 증인이고요. 16살이던 1999년 판비치에 있었습니다. 판비치 안에 마라라고라는 동네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 존나게 잘 사는 아저씨 집에서 탈의실 관리인으로 알바했어. 돈 벌면 나중에 전문 스파 마사지사가 되고 싶었대요. 집이 좀 가난해. 부모 문제도 좀 있나 봐. 그래서 학교 빨리 그만두고 독립하려고 돈을 벌기로 했던 거지. 어느 날 버지니아는 일하다가 이 집에서 마사지 서적을 하나 보게 됐어, 책. 나중에 이쪽 일을 하고 싶으니까 관심 가서 뭐 잠깐 읽었죠, 일하다 말고. 그때 누가 말을 걸어요. 이 집에 놀러온 길레인이야, 또. 그럼 이 집은 어디길래 길레인이 막 놀러오냐? 트럼프 집입니다. 버지니아가 트럼프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거든. 이때 판비치에 트럼프가 살고 있었어. 마사지 책 읽는 거 보고 야, 너 마사지사 되고 싶니? 그럼 우리가 마침 출장 마사지사를 찾고 있으니까 와라! 스카우트한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트럼프 집에서 일하는 거는 진짜 그냥 집안일 하는 가정부 같은 사람이에요. 뭐 없어요. 그걸 보고 길레인이 스카우트해서 데려가는 거야. 이날 버지니아는 면접 자리에서 또 길레인이랑 제프리에게 2대1로 당한 거지.
둘이 양쪽에서 막 이렇게 주물러 거렸대, 애를. 한참 그러더니, 야, 너 합격. 내일부터 출근해라. 이랬다는 거야. 버지니아는 이게 성추행이라는 걸 아는 나이예요. 근데 도망가고 싶어도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 그냥 참았는데 이런 게 오히려 제프리 입장에서는 더 다루기 쉬운 먹잇감처럼 보였겠죠. 버지니아는 제프리에게 가장 많이 당한 사람 중 하나 같아요. 그날부로 이 새끼들 전용기 있잖아, 이거. 이름도 같은 로리타 익스프레스. 여기 태워서 막 이 나라 저 나라 끌고 다닙니다. 이미 여기에는 다른 10대 여자애들이 많더라고, 여기 타는 애들이. 이런 사진들 막 까지는 거야, 지금. 제프리가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이름도 같은 로리타 익스프레스를 타고 어느 나라로 날아가요. 그럼 거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겠지? 그 새끼를 태우고 비행기 안에서 모임을 갖는 식이라고. 제프리가 또 끝발이 있으니까 같이 노는 사람들 개쩝니다. 대표적인 게 이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그 다음에 도란프, 그 다음에 문제의 그 영국 앤드루 왕자, 유주얼 서스펙트 아메리칸 뷰티 나왔던 케빈 스페이시, 영화감독 우디 앨런, 우주비행사 존 글렌,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이작 펄만, 뭐 다 나열하면 끝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건 정확히 말해야 돼. 이 사람들이 다 제프리 스캔들의 관련자들은 아니야. 사실로 확인된 친분 관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급의 사람들을 이 이름도 같은 로리타 익스프레스에 태워서 뭐 하냐? 이게 씨발 이동식 룸사롱이에요. 안에 타면은 애들 쭉 세워놔, 길레인이. 하나 고르라고 해. 쟤 하면은 그날 이제 이 비행기 탄 사람 거야, 애가. 구석으로 바로 끌고 가서 이제 성폭행이 일어나는 거죠. 비행기니까 뭐 독립된 격리 공간이 따로 있지도 않잖아. 그냥 거기서 해. 구석탱이 어느 의자 가서. 이게 뭐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 비행기 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정도만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 지랄을 하는 동안 이 이름도 같은 로리타 익스프레스는 어디를 가냐? 제프리의 개인 섬 버진 아일랜드의 리틀 세인트 제임스로 가버린다 이거지. 이 섬이 또 하필 베네수엘라 위에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사람들은 뭐 난교의 섬, 소아성애자의 섬 이렇게 부르는데, 제프리가 같이 인맥 중 하나인 빅토리아 시크릿의 그 사장 이름을 판 거야. 자기가 빅시 스카우터인데 따라오면은 너 모델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미국 각지에서 그냥 다 이쁘고 어린 미성년자들만 꼬셔가지고 이 섬에 데려와서 지 손님들에게 바치는 거지. 다 모델 시켜준다 그래서 따라왔다가 성폭행 당했고요. 도망가고 싶어도 씨발 국경을 넘었잖아. 그런데다가 여기 섬인데 허락 없이 못 나가요. 제프리가 보내줘야 갈 수 있어. 실제로 한 명은 도망치려고 나 수영을 해서라도 여기서 나가겠다. 바다에 왔거든요. 근데 바로 제프리가 찾으러 왔어. 온 섬에 CCTV 다 깔려있나 봐. 이 사람 집에도 당연히 CCTV가 존나 많습니다. 손님 방에 애들이 쓰는 샤워실, 화장실, 마사지실, 지 암살당할까봐 무서운지 지방에도 CCTV 있고요. 이유는 제프리가 관음증이 또 있던 것 같긴 하지만 핵심이 이거예요. 성상납을 해놓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 사람들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지.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브랜 레트너라고 엑스맨 최후의 전쟁 감독이고요. 안소니 호킨스 나왔던 레드 드래곤, 양들의 침묵 시퀄 다음 편, 그거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좆됐죠? 영상 딱 보여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푼다. 영상 까? 트위터에 올려?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거래를 가장한 협박이죠. 누구든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재산을 모으고. 일단 사실로 확인된 건 하나 있습니다. 2001년 10월 사건이죠. 버지니아가 17살이었는데 길레인 따라 2년 집인 영국에 갔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루. 이때는 왕자였지. 지금 왕은 찰스잖아요, 영국. 그 찰스의 동생이야, 앤드루가. 왕위 계승 서열 8일에 요크 공작의 지위를 갖고 있었고 영국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버지니아의 폭로와 문건 터졌고요. 뭐 사진도 있잖아, 막 엎드려서 찍은 거. 그런 것까지 다 공개되면서 이 새끼 지금 지위 박탈당하고 이제 민간인 됐어. 이때는 왕자였다고. 길레인이 버지니아를 소개시켜 준 거야. 버지니아의 진술로는 길레인이 앤드루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얘 몇 살이게요? 막 이랬대. 그러니까 앤드루가 좀 어려 보이네. 한 17? 막 이러니까 길레인이 막 개 근들갑 떨면서
어머, 왕자님! 어머, 막 이러면서 눈썰미 정말 좋으시다. 정답이에요. 막 이지를 하니까 앤드루가 또 막 뭐 대단한 거 알아낸 것처럼 막 어깨에 뽕 차가지고, 뭐 내 딸들이랑 뭐 비슷하게 보였어. 이지랄하고 막 개지랄들 하고 있어. 이거는 앤드루가 뭐예요, 지금? 버지니아는 지 딸내미들 또래인 걸 알았다는 거잖아. 알았어, 지금. 이제 이런 상태로 걔 연병을 떠는데 이렇게 소개해줬어. 그날 제프리랑 넷이 클럽 가서 놀았대요. 버지니아 데리고. 버지니아 말로는 앤드루가 막 존나게 막 흔들어 제끼느라 막 춤을 좋아하나 봐. 온몸이 막 땀에 막 쩔었대. 그 상태로 막 자기한테 막 밀착되어서 막 비비적거려가지고 냄새 존나 나고 막 끈적거리고 불쾌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클럽 나와가지고 다 같이 길레인 집으로 왔어. 넷이. 여기서 길레인은 버지니아에게 제프리에게 하던 대로 왕자님에게도 해드려 막 이랬다는 거야. 접대하라는 거지. 앤드루는 버지니아가 17인 거 알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의제강간이 돼버려. 버지니아가 싫다고 뭐 말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합의가 된 건 또 아니야. 미성년자고 제프리 길레인에게 이미 당해왔잖아. 다른 애들도 볼 때 이거 내가 뭐 반항하고 뭐 신고해봐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의지가 없는 상태로 끌려다니고 있던 것 같아. 이게 제프리 편인 사람들은 버지니아 하나의 주장인데 뭘로 얘 말을 다 믿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앤드루가 제프리 섬에 간 적도 있어요. 여기 수영장에서 버지니아한테 비키니 입히고 막 뒤에서 막 비비적대는 거를 본 섬 관리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교차 검증돼요. 이 사건에서 확실히 밝혀진 거는 아직은 앤드루 하나요. 그래서 얘만 좆돼 있는 거지. 버지니아는 해외를 돌면서 30명 넘는 사람들에게 제프리의 선물로 바쳐졌어. 손님 중에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변호사인 엘렌 더쇼위츠도 있습니다. 요도 있는데 이 양반은 하버드 법대 교수야. 씨벌. 아니 법대 프로페서가 미성년자한테 이게 지금 뭐냐고. 버지니아 말로는 이 더쇼위츠를 한 6, 7번 만났대요. 당연히 이 엘렌은 아니라고 하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둘이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버지니아 주프레는 어떻게 제프리랑 길레인에게서 지금은 벗어날 수 있었던 거냐? 한 번은 길레인이 19살 된 버지니아에게 그랬어. 야, 니아야, 나 제프리랑 애를 갖고 싶은데 네가 대리모 좀 띄워줘라. 미친년. 버지니아는 와 이거 좀 선 너무 넘네 싶어가지고 이제부터 좀 도망갈 각을 봤대요. 역으로 거래를 제안합니다. 알겠는데 근데 아줌마가 처음에 나한테 마사지사 되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거부터 들어줘. 며칠 뒤에 제프리가 태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줬어. 야, 너 생일 선물이니까 이걸로 태국 가서 마사지 수업도 받고 배워서 와. 버지니아가 일단 이걸 구실로 도망갑니다. 태국에. 태국에서 진짜 마사지 수업 받았고요. 다 뭐 계약해줬으니까. 그리고 호주에서 온 남자를 만났어, 우연히. 얘랑 결혼하고 제프리에게 전화합니다. 나 결혼했고 씨발 안 가. 제프리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전화를 뚝 끊었대. 생각보다 간단히 포기해버린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제프리가 이 새끼 소아성애자야. 버지니아는 19살 됐잖아. 이제 성인이라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했겠지. 이렇게 된 거 열받지만 얘도 반응 보니까 어디 가서 자기 막 신고하고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이니까 이렇게 된 거 그냥 이 틈에 버린 셈 치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2010년에 버지니아가 애를 낳습니다. 진짜로 계속 숨기고 살 생각이었는데 애 낳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지. 내가 이제 엄마인데 이런 안 좋은 일을 또 어디선가 당하는 여자들이 있을 텐데 나도 피해자고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걸 감춘 상태로 애를 키울 자격이 되나? 이게 엄마다운 건가? 밝히기로 합니다. 이제. 그때 공개한 게 앤드루랑 요거 처음 만났을 때 요 사진이고 처음엔 버지니아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너무 이게 사이즈가 크니까 사건이 현실성이 없게 들리는 거야. 돈 노리고 구라핑 찍는 꽃뱀 취급했고 앤드루의 여론이 더 좋았다고 처음에. 근데 제프리가 체포되면서 아 진짜 뭐 있나 보다 막 이렇게 여론이 바뀌어요. 버지니아가 트럼프 집에서 일했고 트럼프도 여기에 지금 엮여 있잖아. 근데 트럼프는 자기 이 사건에 무관하다. 오히려 버지니아를 뺏겼다고 주장해요. 트럼프는.
뺏겼다는 표현 자체가 뭔가 씨발 좀 묘해가지고, 아니 자기네 집에서 청소하던 직원인데 뭘 뺏겨. 그래갖고 뭐 좀 소유하고 있었나? 이래갖고 좀 의심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는 결백하대잖아. 사실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리고 선거 공약으로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공개하겠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버지니아가 트럼프 지지자였거든. 그리고 당선도 돼가지고 최근에 이 파일이 공개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 방송도 하는 거고. 그럼 이 버지니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사냐? 죽었습니다. 이게 또 참 이상한 거야. 트럼프 2기 출범 3달 만이에요. 2025년 4월 25일 41살인데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됐어. 경찰은 이 사망에 의심되는 점은 없다고 했거든요? 돌연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얼굴 상태가 폭행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사망에 의심되는 점이 없어?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의 핵심 증인인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타살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다음 주 앱스타인 파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아드릴게요. 지금 제프리 앱스타인이 어떻게 체포된 거냐? 2017년부터 세계적으로 온라인에 난리가 나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미투 운동. 과거의 성범죄를 숨기고 살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밝히자, 피해 사실을. 그런 취지로 시작된 운동인데 지금은 이제 개 비응신같이 변질됐지만 초반에는 여론의 힘을 빌려서 권력자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피해자들의 대항 수단이었다고. 이 시작은 영화계 제프리인 하비 와인스틴 때문이죠. 이 새끼도 제프리의 특별 손님 중 하나입니다. 끼리끼리 노는 건가 봐. 제프리 앱스타인도 초기 미투 운동에서 이름이 자주 나왔던 사람이고요. 참고로 반지의 제왕 보면은 이제 이런 오크가 나오거든요. 이게 하비 와인스틴 얼굴로 만든 거야. 처음에 반지의 제왕을 기획하던 회사가 미라맥스라고, 이게 하비 와인스틴이 세운 회사거든요. 그래서 피터 잭슨 감독 데려다가 회의하는데, 야, 특정 배우는 캐스팅하지 마. 나중에 보니까 다 지가 성폭행한 배우들이더라고. 야, 분량 줄여. 영화 짧게 만들어. 제작비 많이 들어. 말 안 들으면 다른 감독으로 바꿀 거야. 그때 얘기했던 감독이 쿠엔틴 타란티노였고. 이렇게 존나 막 갑질하면서 압박을 넣다가 반지의 제왕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다른 제작사로 넘어갔거든. 그때 반지 제작진들이 개빡쳐가지고 하비 와인스틴을 이렇게 오크로 만들어갖고 나름 보복을 한 거죠. 아무튼 이 미투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제프리를 언급했어요. 이걸 대형 신문사가 물었어. 2008년에 여고생 발 마사지 사건 재판에서 왜 가벼운 처벌 받았고 귀족 수감 생활한 이유가 뭔지, 피해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기사를 낸 거야. 미투가 날리던 시기라 이 기사가 존나 많이 팔렸고요. 반응이 좋았어요. 사람들은 제프리 앱스타인이 이거 어떤 새끼길래 10년 전 재판 결과가 이따위였나 궁금해진 거죠. 여론이 막 또 생겨나는 거야. 팜비치랑 뉴욕 버진 아일랜드 섬에서 무슨 짓들이 있었고 누구랑 같이 뭘 했고 이런 얘기들을 막 공개해라, 수사해라 난리가 났어요. 싹 다 잡아서 밝혀라. 여론이 생기니까 연방 검찰이 몰래 제프리 사건을 재수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랑 좀 수사 내용이 많이 다르네. 그 당시는 제프리가 여기저기 약 쳐놓은 게 많아가지고 유리한 재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은 제프리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론도 이렇게 생겨났고 상황이 다른 거지. 2019년 7월 6일인데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오는 비행기 타고 제프리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체포됩니다. 혐의가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착취, 성매매 조달. 10년 전부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인데 인재 인정된 거야. 그때 재판에선 18개월 받았지만 이제 10년 만이잖아요. 다시 수사하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뉴욕 맨하탄의 이 새끼 아파트에서 애들 벗겨놓은 사진 막 수천 장 나왔고 영상도 나오고 제프리가 체포됐다니까 막 친하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막 다 동시에 이제 손절하네. 아무도 편 안 들어줘. 그중 하나가 이 양반이야. 10년 전에 팜비치 사건 담당 검사인 알렉산더 어코스타. 뭐 씨발 위에서 망치로 존나 맞은 것 같네. 얼굴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도란프 정부에서 이제 노동부 장관 하던 양반. 제프리가 체포됐다니까 검찰이 일 잘하네. 후배님들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했어요. 이지랄을 해요. 지가 예전에 잘못한 게 찔리고 그때 제프리랑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인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말은. 그러거나 말거나 야 알렉산더야 너 씨발 그때 너 그 사건 검사였다며 개새끼야. 너 뭐 어떻게 한 거야? 센터까 이 새끼. 사람들이 쌍욕을 하니까 제프리 체포 이틀 만에
이 아저씨가 트럼프 옆에 서가지고, 그때 장면이거든. 트럼프 옆에서 과거 사건 때문에 우리 정권이 비난받는 게 속상합니다. 우리 도란프 행님을 향한 비난은 멈춰주세요. 제가 그 책임 다 떠안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사임합니다. 이 지랄했어요. 나는 이것도 이제 다시 보니까 분명히 이거 도란프랑 좀 협의된 사항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트럼프도 예전에 제프리랑 친분을 대놓고 막 떠들던 사람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지잖아. 이번엔 말이 달라요. 옛날에는 이웃이니까 좀 친하게 지낼 때가 있던 건 맞는데 나 지금 제프리 손절한 지 15년 넘었다. 손을 긋더라고 도란프가. 그 이름도 같은 로리타 익스프레스에 26번 넘게 탔다는 빌 클린턴도 그냥 몇 번 인사했던 사이인데 제프리에 대해 잘 모릅니다. 난 루인스키 뿐이에요. 이 지랄하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제프리는 지금 예전처럼 자기 도와줄 백이 없는 거야. 9일 만에 재판을 받아요. 처음에는 보석금으로 1억 달러까지 낼 의향이 있대. 이 새끼가 지금 사태 파악을 못했어. 지금 그렇게 돈으로 나갈 수 있는 구시대의 올드스쿨한 마인드가 이제 안 통한단 말이야. 이 새끼가 지금 시대의 변화를 못 쫓아가서 결국 체포가 된 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제프리가 지금 개틀딱이 돼가지고 아직도 지가 젊을 때 잘 나가던 사람인 줄 아는 거지. 근데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상황 보니까 예전처럼 안 될 것 같나 봐. 보석금을 올려요. 더 내겠다. 전 재산을 낼 수도 있다. 감옥에만 보내지 말아달래. 하지만 집구석 금고에서는 가짜 여권과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보석을 고려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오잖아. 이 새끼 구락 까고 짤라 그랬구만. 이렇게 된 거야.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석 신청이 기각됐죠. 그냥 이제 감옥 가야 돼요. 여기입니다. 혐의가 다 인정된다면 최소 35년에서 45년까지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66살 처먹었는데 종신형이죠. 맨하탄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도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여기서 재판을 대기하고 기다리는 거야. 여기가 좀 빡센 애들이 많이 들어간대요. 연쇄살인범에 막 테러리스트 이런 애들이 가. 걔네들이랑 동기래. 이런 새끼들이 들어오면은 교도관들도 전과자들의 혐의에 맞춰서 대접해줘야 될 거 아니야. 되게 빡세게 감시한다는 거야. 근데 이 사건이 아직도 민기적되는 이유는 여기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체포 한 달 만이에요. 2019년 8월 10일 새벽 6시 30분 미국에 갑자기 전 지역 속보가 뜹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이 감옥에서 뒤졌다 이거지. 침대 담요를 찢어가지고 끈처럼 만들어서 지가 목매고 죽었어요. 문제는 근데 이게 진짜냐는 거야. 이때 제프리는 독방이 아니라 같은 방 쓰는 수감자가 있었습니다. 고위범죄 수감자들은 감시 강화 차원에서 일부러 독방을 안 준대요. 서로 감시하는 효과를 유도하는 건데 하필 제프리 사망 전날 같은 방 쓰는 사람 하나가 다른 데로 옮겨갔어. 그러니까 새로 사람 올 때까지 제프리가 혼자 방을 써야 하는 건데 그 첫날 죽었다고. 이 방을 찍는 CCTV도 하필 제프리가 목매기 직전에 전원이 꺼졌답니다. 30분마다 제프리 상태를 확인해야 될 당직 2명이 있는데 마침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한 명은 자고 있었대. 한 명은 온라인 쇼핑하느라 가라로 순찰일지를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씩이 아니고. 그러면서 제프리가 뒤졌단 말이야. 이 상황들이 다 너무 공교롭다 이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을 매는 사람들은 골절을 입지 않는데 이게 제프리 앱스타인 모가지 뼈인데요. 이 새끼가 목뼈 3군데나 부러져 있어. 이건 뒤에서 누가 강제로 목을 조를 때 생기는 골절이라고 합니다. 혼자 목매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진짜 드물대. 다 종합해보면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누가 제프리의 입을 막기 위해 죽였을 가능성을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가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봐 제프리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했거나 아니면 제프리가 사망하고 위장해서 어딘가에 숨어 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확실한 건 실신 확인됐어요. 제프리는 죽은 게 맞습니다. 왜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가 이제 좀 남는 거지. 이 새끼가 죽기 이틀 전에 자기 집이 있던 버진 아일랜드 섬에 재산을 신탁으로 옮겨뒀어요. 버진 아일랜드가 이제 제프리 앱스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 거야. 가족에게 유산으로 남기지도 않았다는 거는 자금 추적을 생각하는 건지 뭐 이것도 의미를 알 수 없는 행동이고 피해자들에게 뭐 보상하고 뭐 그럴 생각은 일단 하나도 없었다는 건 확실하고요. 제프리가 체포됐고 이제 뒤진 지도 꽤 됐는데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은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정신적 충격이 크니까 막 자해하고 약물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이렇게 살고 그랬대. 그나마 금전 보상이라도 돼야 하는 건데 이 새끼는 뒤졌고 재산도 섬 소유가 됐잖아. 소유한 섬에 제프리가 살았던 거지 섬 자체와 이 사건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명령이 나와도 보상해줄 주체가 이제는 없습니다. 젖같은 사건이야. 재판도 제프리가 사망했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취소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때 이 미투 여론이 참 대단했던 게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면서 담당 판사의 재량으로 재판 진행이 됐습니다. 2019년 8월 27일 제프리에게 당한 여성 그래봐야 14명밖에 안 돼. 14명 출석했고요. 피고인석에는 뭐 아무도 없지. 제프리가 없으니까. 그 빈자리 보면서 자기가 당한 얘기 막 다 밝히면서 끝났어. 이렇게 다큐가 끝나는 거야, 4부작이. 마지막으로 이 여자 제프리 조력자였고 2020년 7월 2일 날 불법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조달과 이송 혐의 4건에 위증 2건 혐의로 체포됐다. 이런 자막이 나와. 이 다큐가 나왔을 때가 2020년 4월이니까 길레인 재판은 시작이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은 끝났죠. 혐의 다 인정돼서요. 20년 받고 감옥에 있어요. 길레인 맥스웰로 다큐가 따로 나온 것도 있어. 이것도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제프리 사건이랑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리뷰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프리 게이트의 확정인 우리 영국의 앤드루 전 왕자 이 새끼 얘기를 좀 하자면은 버지니아가 폭로할 때 안 믿던 사람들이 제프리 체포되니까 진짜 뭐 있나 보다 의견이 바뀌었잖아요. 그러자 앤드루가 직접 BBC에 특별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먼저 거기서 버지니아 주풀에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아니 사진이 있는데 씨발 왜 인정 안 하세요? 물어보니까 지는 그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대. 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버지니아 진술에는 앤드루 왕자가 땀을 흥건하게 흘렸다. 같이 춤춘 적 있다. 존나 끈적였다. 이런 말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앤드루 예전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는 땀이 안 나는 특이 체질이에요. 그래서 땀이 났다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래. 근데 여기 지금 땀이 나. 그건 뭐예요? 하니까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땀 흘림. 뭐 이지랄 하고. 이 새끼 뭐 마약하나 봐. 정신머리가 이상해. 거짓말을 해도 상식선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왕족이라는 새끼가 뭐 이런 핑계를 대. 존나 짜쳐. 인터뷰 다 끝났어. 나중에 할 말이 더 생각났나 봐. 맞다. 이 얘기 빼먹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랑 만났다던 그날 딸이랑 피자집 가서 피자 먹었음. 이게 내 알리바임. 방송에 이거 꼭 내보내서 내 결백을 밝혀주셈. 이러는 거야. 안 하는 이만 못한 인터뷰를 해가지고 앤드류 여론은 이제 개똥이 됐었고요. 영국 왕실에서도 존나 곤란한 거야. 그래서 2025년에 왕자 지위와 자격을 박탈하고 내쫓았습니다. 이 새끼 그리고 최근에 무슨 또 사고 하나 쳐가지고 체포됐어요.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다큐의 내용들이 좀 더 있죠. 지금 정보 위주로만 재구성했고요. 실제 내용은 전개가 약간 다릅니다. 영상 그대로 하는 게 좀 취지에 맞긴 한데 이게 4부작이고 편마다 소제목이 또 있잖아. 1부는 사냥꾼이에요, 제목이. 제프리 앱스타인이 누군지, 사건 개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2부가 돈을 쫓아서 제프리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나, 폰지 사기 뭐 이런 얘기. 3부는 타락의 섬, 문제의 그 성상납 게이트를 얘기하고 4부가 그녀의 목소리라고 여기서 이제 버지니아 주풀의 위주로 피해자들 증언이 많이 나오죠. 주제에 맞춰서 내용을 나눠가지고 이게 타임라인이 실제랑 달라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게 순서대로 맞춘 겁니다. 근데도 분량이 이만큼이야. 존나 길어. 이것도 전체 사건의 일부입니다. 정말 일부. 다큐에 맞춰서 정리한 거야, 그것도. 제프리 앱스타인은 이제 돈이 많았던 새끼가 맞긴 한데
정상적으로 돈을 번 적은 없어요. 꼭 누구를 속이고 약점 잡아서 정보를 사고 팔아 번 더러운 돈이라고. 이런 새끼들이 주식을 해서 망해야 되는데 씨발. 꼭 이런 새끼들이 더 잘 벌어 주식으로. 짜증나게. 정리하고 끝냅시다. 이거는 피해자인 마리아 파머, 그 뉴욕 예술대. 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부터가 제프리 앱스타인입니다. 중간에 뭐 사진이 작지만 크게 확대해 보면은 파충류 같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길레인이래.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제프리고 앱스타인 문서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구글 검색하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리아가 그린 그림이고 누가 봐도 저 밑에 봐봐요. 도란뿌랑 클린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그 문제의 씨발 앱스타인 문서 지금 조금씩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 어떤 새끼들이 관련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 나오는 사람들이 뭐 다 오해고 무관하겠냐고 무조건.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씨발 이게 막는다고 막히는 뭐 그런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단속이 될 수 있나? 뭐 싶죠? 결국은 공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 존목질에 따라 일부를 꼬리 자르기 식으로 희생시키는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요? 뻔한 수순이야 사실상.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이래 왔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완전한 내막 공개는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당사자를 인정 안 할 거고요. 그리고 감옥 가거나 막 그럴 만한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된 거 뻔하지만 다음 주에 이 문서 내용이라도 좀 알아보자고. 제프리 앱스타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임 눌러주시고요. 많이 찾아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